그리고 이런 데 한번 나오면 실무가분들은 여기 나왔다는 통계로 조직에 가야 되고 관리자분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조합에 자기가 분들 체크하러 가니까 집에 빨리 가야죠. 회사에 빨리 가셔야죠. 집에 빨리 가시든 회사에 빨리 가셔야 되든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예정된 시간을 희생해서 압축해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을까? 다 우리 암호화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제 소속이 저기입니다. 후원 대한상가중재원 국제교류센터 저희가 이제 방을 우리 오킴스에게 좋은 소중한 행사를 한다고 무료로 빌려드리니까 저렇게 꼽사리로 껴주신 것 같은데 꼽사리가라고 평가받지 않게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도 계속 강의 자료를 찍으시는데 이 강의 자료 배포가 안 되나 보죠 이게? 네. 그럴 경우는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의 자료가 너무 좋아서 배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로펌은 대부분 강의 자료를 다 배포합니다. 왜? 자기네가 어차피 이거 믿기니까. 결국 사건은 우리 사무실 와서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 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너무나 소중한 자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다음 주죠? 6월 4일? 네, 6월 4일 또 조금 다른 주제로 우리 오킴스에서 귀중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또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오늘 또 듣지 못한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권 변호사님. 네. 암호화폐 갖고 계시죠? 네.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전문가라고 있었는데 별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저도 2017년 말에 이제 대학교 동기 모임을 했는데 사업하는 친구가 저한테 너 아직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안 하고 있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뭐 그냥 월급쟁이로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해서 쌩 깠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애랑 친한 윗집 아저씨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 아저씨가 또 본인의 이더리움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해서 100만 원이라도 해볼까? 하고 이제 와이프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게 제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쑥쑥 떨어지더라고요. 사람 욕심보라는 게 여기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조성하면 그때 안 들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쭉 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는 제가 법무부의 고위공무원을 한번 만났었는데 예전에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블록체인 오케이, 암호화폐 노. 근데 사실은 양립하기 좀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고 암호화폐이고 블록체인인데 왜 그걸 규제를 할까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람의 이기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규제가. 결국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고 그럼 결국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쟁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가 또 하나의 관건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그거 생각 안 하시겠죠. 사실은 어떻게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귀찮지만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들 오셔서 발표하셨지만 제일 부담은 소송이죠. 네. 뭐 우리나라 여러분들 법원 가보신 분들 우리나라 판사님들에 대해서 많은 교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OECD라든지 각종 국가 세계 경제기구에서 발표한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수준이 1등이랍니다. 1등. 빠르고 싸고 전자법원 되고 나오는 소송하고. 근데 법원의 문제가 뭐냐면 보수적이에요. 우리 판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는 잘해요. 근데 새로운 거에 익숙치 않아요. 새로운 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법원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다 들이대고 암호화폐 분쟁을 갖다 붙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기대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막 이러저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법원 가면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자,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제가 2004년도쯤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그 양반이 법원 갔다 오면서 성질이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은 그 사례와 상관없는데 그 양반이 소위 말해서 아이돌 보이그룹의 그 분쟁 사건을 만났는데 사인회를 했는데 30분에 1억을 받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꼬맹이도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끄적끄적 하는데 무슨 1억을 받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인더스트리와 우리 법원과 우리 법조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볼 거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부분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때가 2004년 그쯤이었는데 이때 이 여러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변호사님들이 좀 생각을 합니다. 법원 소송은 이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해결하기엔 적절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법학회라는 걸 만드시고 그 법학회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 장재환 선생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게 촉발이 돼서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이 표준계약이 생겨납니다. 그 표준계약 중에 주요한 것 하나가 분쟁 해결을 소송 또는 중재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소송 또는 중재를 분쟁 해결할 때 처음에 계약서 작성 당시에 상대방이 서로 협의해서 클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릴 이미 언론에 공개된 거 보면 뭐 B, SS 슈, 장서희 등등등의 연예인 아주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이 관련해서 이쪽으로 오십니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그분들이 언론 지장을 통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좋게 하는데 왜 이쪽으로 오냐? 일단 빠르고 관심이기 때문에 싸고 그다음에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판정이 가능해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저희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 사건인데 강한나 씨죠. 강한나 씨 드라마에서 봤고 영화에서 봤는데 이제 뭐 배경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또는 뭐 저는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디스크로스 할 수는 없지만 연예인 원래 있던 연예인 전속계약서랑 분쟁이 생겨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중재로 왔습니다. 중재로 와서 아마 강한나 씨의 전 소속사가 승소를 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예인과 연예인 매니지먼트 간의 계약은 이쪽이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원 소속사로 복귀하라는 판정을 내리는 건 저는 사실 잘 보지 못했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법원 재판부에 해당하는 중재 판정국께서 연예 매니지먼트의 생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강한나 씨가 다시 전 소속사인 판타지오로 복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인상이 남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 제도적 접근, 제도적 안정성, 여러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을 뚫는 것은 아직까지는 언스테이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제 조치 역시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재제도 자체가 모든 거가 다 가능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사사건 안 되고요. 가사사건 안 되고 행정사건 안 됩니다. 이 사건들은 다 국가의 어떤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건들이냐? 내가 나의 분쟁을 내가 선택한 제도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즉 처분 가능한 경우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분쟁 해결 시스템의 기본이 소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나중에 뭐 분쟁 생기고 나서 하면 좋죠. 근데 뭐 야반도주하고 도망가는데 누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 관련 분쟁은 상사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법원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문가에 의한 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에 대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ICO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정말 진실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가지고 적절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도 상당히 큰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중재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심제로서 23주 갈 필요 없고 특히 이
중재가 강점을 가지는 것은 국제 중재인데 이 외부 클라이언트와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서로 당사자가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판정문을 받으면 그 판정문이 전 세계 약 160여 개 국가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서 몰타 말씀하셨는데 몰타가 그 160여 개국 가입한 협약의 원어민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는 돼 있고요. 또 국가에 설사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하더라도 가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제 중재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뭐 제 PPT는 내용이 허접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깁스 CS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그 관련 자료는 송부해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발표를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